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핫 이슈를 다루는 국민 맛수. 자, 오늘은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달 만에 다시 이 맛수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먼저 김상훈 의원부터. 예, 지난번 출연했을 때 국민 맛수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정치 공방을 하다 보니까 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입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또 뭐 오염 처리수 서로 표현도 다릅니다. 이 알프스를 통해서 여과돼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처리수가 맞는데 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오염수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이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여론에 민감한 문제고요. 네, 먹는 문제잖아요. 또 한 가지는 또 반일이라고 하는 그 묘한 그 정서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시찰단이 돌아와서 어제 활동 결과 발표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국민 기만이고 맹탕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방류 절차의 투명성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좀 만족스러웠다 이런 평가인데, 먼저 시찰단 활동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상훈 의원님. 네. 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뭐 독극물이다, 마치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수입해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그 와전이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두 가지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를 허용할 수 없고 또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과학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검증을 하되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 금지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찰을 다니고 시찰단들의 결과 보고는 알프스 다핵종 제거 시설이 안전한 성능 확보에 좀 용이하더라. 그 다음에 뭐 해류 또 해양수와 희석 등등의 결과를 보면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류가 되기 전까지 가져온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안전성 검증을 하겠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찰단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네, 아직 뭐 시찰단이 분명하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도 이제 좀 일정 기간을 두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발표하겠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찰단이든 뭘 하든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처리수 또는 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되는 건 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보다 이제 더 사실은 깔려 있는 부분은 국민들이 이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반일 감정이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니 그냥 바닷물 그냥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그 후쿠시마라는 그 쓰나미 맞고 거기에 원전 방사능이 노출된 물을 이제 바다에 방류를 한다니까 결국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극도로 상당히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결국 시찰단이든 정부의 역할은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사실은 별로 노력이 안 됐어요. 그냥 시찰단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뭐 봤더니 뭐 그렇게 그다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우선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이 시찰단의 이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이 시찰단의 이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과 관련된 그 전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태학적
그 연구를 한 분들이 좀 참여를 해야만 우리 몸이나 또는 이런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이 균형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찰단의 이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을 정부는 또 시찰단은 공개해야 될 것이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가감없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 측의 그러니까 일본 측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30년은 턱도 없고 한 50년 내지 60년 정도 방류를 해야 될 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퇴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조사 검증해가지고 나와서 그것만으로 안심하고 뭐 불안이 해소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줄곧 지켜봐야 될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이번에 시찰단의 명단을 좀 사진에 공개해야 되지 않나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있었는데 막상 갔다 와서 그 명단을 이제 공개하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로 임명했던 분들이 이번에 시찰단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슨 뭐 과학적 그 진실을 외면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안전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2020년도 10월달에 문재인 정부의 그 부처 합동 조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네. 결론은 안전하다였습니다. 그때 세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우선은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시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 한간에 이제 우려하시는 그 인체에 독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삼중수소는 인체 축적의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수산물의 피폭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마지막으로 이게 해류를 따라서 다니면서 한국에 도착할 즈음에는 상당한 희석이 이루어져서 이게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완전하다고 결론 내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료를 지금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5박 6일 동안 시찰했던 그 결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고 갔다 와서 시료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분석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이제 뭐 그 원자력 관련된 거라든가 생태에 관한 거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전문성이 없는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식견은 존중하되 그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분들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특히 그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의 문제 지적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좀 귀담아 듣고 균형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든 뭐 어느 정부든 역시 뭐 그 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쪽에 전공한 분들은 그쪽에 나는 뭐 기울는 것은 오히려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균형 있게 다른 분야의 분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냐 아니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야당이나 또는 반대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뭐 그냥 저쪽은 괜히 시비 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줄곧 이거를 안전 문제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과의 이제 소통의 문제, 이게 사실 중요한데, 이제 김상훈 의원님께 조금 까다로운 질문 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제 옥스포드 대학 교수, 명예 교수죠, 와서 이제 국회 와서 국힘 측에 이거 뭐 1리터 마셔도 괜찮다, 이 말이 글쎄요, 이게 불안이 해소된 게 아니라 좀 증폭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적절치 못하고 좀 오버한 그런 과장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염수의 안전 여부를 떠나서 이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됐을 때
안전하다는 그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좀 한번 그 신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오염수로 직접 마셔도 괜찮다 이런 말은 좀 자제를 했었어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중에는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뭐 편향성을 뭐라고 지적받고 꾸지람 듣는데 사실 전문가들 중에는 나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전체적인 그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사실 그분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의심을 불안감을 조장하는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걱정되는 것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 정치 쟁점화해서 이게 뭐 그 인체에 해롭다, 독곡물이다,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그 부원장 말에 의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수산업 종사자 또 우리 여러 일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상당한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과학적 사실 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논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님께도 한번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나온 발언인데 민주당 30 의원이 우리 해군이 이제 12,000명이 넘는데 바다에 나갔을 때 해양수 걸러 식수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삼중수소 마시면 치명적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우리 해군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그 군에 보낸 아들을 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것도 네. 전혀 이제 과학적 뭐 인과관계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섣부른 주장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오히려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과학적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지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제지하거나 뭐 막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섣부르게 주장하다 보면 전체적인 주장이 다 이제 민주당 주장이 정치적 공세나 또 이런 허장성세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한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야가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자세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21년에 4월에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죠.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IAEA 기준에 따르면 굳이 방류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단서 조항을 3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당시에 야당이었던 이제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민주당은 이제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또 서명을 받았잖아요. 방류 반대. 이번에 이제 3일인가 부산에 또 간다고 하죠. 이게 어민들도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정치 공방처럼 비춰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쟁점화되고 장외투쟁의 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한간에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가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예. 또 김남국 의원의 또 코인 사건 또 우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을 좀 이렇게 무마하기 위한 그런 방탄용 쟁점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오염수 방류 자체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진실 규명이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또 중국 칭화대가 각각 별도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이게 방류하고 나면 쿠로시마 해류를 따라서 4, 5년 뒤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삼중수소의 농도를 예측을 해보니까 0.001 베크럴 그러니까 인체에 거의 무해한 수준이라고 우리나라도 발표했고 또 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중국 칭화대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더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를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의원님 뭐 방탄용으로 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측면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야가 종래의 주장에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그
상반된 주장을 바꾸는 거 예. 그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저희 당도 그래왔고 예. 저희 당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앞뒤가 틀린 얘기를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걸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뭐 그런 측면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사람 입으로 물론 처칠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은 혀가 둘인 사람들이다. 어떤 때는 이런 말, 저런 때는 저런 말,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얼굴 색도 안 변하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좀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슈, 어쩌면 과학적 근거가 분명해야 될 이런 분야에서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실 국민들께서도 요새는 다 아시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흐려진다는 것을 저희들도 좀 경계로 삼겠습니다. 네, 이제 원칙을 견지하시는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올해로 창설 6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면제를 해주고 온갖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형님 찬스도 하나 또 드러났더라고요. 국민들이 좀 실망감이 무척 큰데 물론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뭐 이런 뭐 쇄신책을 내놨는데 수박 겉핥기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원 의원님? 예, 사면 초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면 초과를 불러온 선관위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볼 때가 됐다. 네.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계속 존속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네. 아빠 찬스 또 형님 찬스 이거는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가 되겠죠. 지금 11명 플러스 알파 또 5급 이상만 해도 11명인데 전수조사를 하면 더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권력을 본인들 자식들의 여러 가지 임용 문제라든지 이런 데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건 국민들께서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선관위가 좀 더욱더 자정된 노력 플러스 감사원 직권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게 아니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좀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돼서 해온 게 드러난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뭐 척결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선관위가 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뭐 국회로부터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리고 또 권익위원회로부터의 조사 뭐 등등은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의 감사 네. 또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국회나 또는 법원, 뭐 헌재, 선관위 이런 데의 그런 인사에 관한 감사는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 규정을 둔 거지 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못한다라는 조항은 없고요. 오히려 감사원법에 따르면 법원이나 국회 또 헌재는 직무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지 않는다. 예외조항 있죠. 네. 예외 규정이 있고 선관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선관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더구나 지금 염치도 없죠.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는데 부정부패 사건을 오랫동안 내부에서 이런 아주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받지 않겠다. 법조문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이런 건 염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국정조사는 뭐 여야가 합의했다니까 빨리 실시해야 될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도 중앙선관위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 전체의 책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제 저희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여당 쪽에서 좀 강봉 드라이브를 걸면서 선관위원장을 사퇴를 요구하는 건 또한 자칫하다 보면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사실이 그런 건 안 그런 건 관계없이 외부로 비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칫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증폭돼서 전개될 우려가 있으니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관리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추후에 묻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는 게 내년 총선에 대한 어떤 그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이제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소쿠리 투표 대선 때 그 사건 때도 보면은 이제 무능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노정희 선거위원장이 사퇴를 결국 했잖아요. 처음에는 버텼죠, 거기도.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 사건이 드러났는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입장인데 노태악 선거위원장이 전혀 리더십 행사를 못 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책임도 있는 게 아니냐. 어떻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예,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내년도 총선을 좀 보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관위는 전체 선관위원이 총 추천을 받아서 8명이 임명이 되는데 그중에 친민주계 인사가 8명 전원이에요. 유일하게 한 명 문상부 선관위원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선출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친민주계 인사로 임명됐던 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소쿠리 투표 초등학교 학급 반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기표된 용지를 라면 박스, 종량제 봉투, 소쿠리에 담아서 관리하던 그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당시 노정희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다가 여론이 워낙 악화되니까 물러난 거죠. 이번에 이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소쿠리 투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퇴 요구 운운하기 전에 노태악 위원장이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아파 찬스에 연루됐던 총장 차장이 그 내부에서는 그런 소문이 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노태악 중앙선거위원장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의문이더라고요. 그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근입니다. 네. 뭐 직책은 기관장이지만 사실은 상근은 이제 사무총장, 사무처장 그 실무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도 뭐 선관위 업무 알지만 대부분 선관위 위원장, 지역 선관위 위원장까지 포함해서는 다 법원의 판사들이고 이번에 이제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 중에서 순번으로 이제 가서 자리를 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모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그리고 이제 무슨 소위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벌어졌다면 사실 수사기관까지 나섰겠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발각이 돼서 드러났고 한 걸 보면 중앙선관위원장이 알면서 묵인하고 넘어갔다면 그 자체가 뭐 형사처벌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지휘 감독할 그 직무를 태만히 했는가 또는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조금 사실관계 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사무총장을 이제 외부 수혈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여야가 지금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짤막하게 1분 정도씩 의견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당초 설립될 때보다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달라는 그 국민의 주문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과 인력을 이제 늘려준 건데 저는 노태학 위원장의 개인적인 거취도 중요하겠지만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신뢰감을 선거관리인이 스스로 네. 회복시키고 보여줘야 된다. 그게 최고 중요한 논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선관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공직선거만을 선출하는 거에 이제 넘어서서 소위 그 지역 농협선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협 새마을 뭐 등등 그 선거에 많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기관이다. 이제 그런 만큼 독립성이나 연결성 또는 전문성이 이제 고도로 요구되는데 그를 뒷받침을 제도적으로나 또 인력 역량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독립성도 보장해주고 또 전문성도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번 국회 국정조사에서 좋은 지혜를 같이 모으는 한 방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국회에 관한 얘기인데요. 국회 윤리특위가 이 코인 전문가라고 보더라고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 윤관석, 이성만 의원 또 여기도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죠. 체포동의안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분이 다 이제 민주당이 사실 탈당했기 때문에 이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끊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님? 이제 걱정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어쨌든 뭐 이당이든 저당이든 같은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완전히 두부로 이렇게 뭐 칼로 뭐 베듯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치권이 놓여 있는 국민으로부터의 불신, 불만이 팽배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사면, 오면, 육면 초과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을 깨닫다고 한다면 온정주의로 이 문제를 대응하고 처리했다가는 그냥 몽땅 망할 수 있다. 이런 절박감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훈 의원님께는 이걸 물어볼게요. 이제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그대로 지금 유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수사도 있고 해서 사보임을 촉구했는데 사보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이미 김남국 의원은 그 이해 충돌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죠.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은 본인이 투자를 하지 않고 코인 발행사로부터 상당한 가액의 코인을 무료로 받았다. 이런 게 이제 언론 취재 사실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코인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정대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두 번째는 게임머니에도 이 가상자산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걸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P2E법을 본인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2021년도 당시에 발의에 참여한 본인이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더군다나 법사위는 이제 모든 법안에 대한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그대로 몸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금 세탁 그런 의혹도 제기를 했고 대선 자금 관련해서도 제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 밝혀진 게 없는데 국민의힘이 좀 너무 정치 공세하는 거 아니냐, 김남국 사건 관련해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님? 뭐 정치인들이 정치 공세하는 거는 네. 뭐 저는 뭐 필연적이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당도 그렇고 뭐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심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뭐 저는 뭐 응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근거가 드러나는 게 없죠. 대선 자금까지 특히 이제 그게 겨냥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건과 관련해서 연관을 이제 짓는 건데 그거는 뭐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권은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저는 철저히 정략적인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주 흑과 백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또 하나 그 국회와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사는 이제 오는 12일 날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 나왔는데 그 처리 여부에 대해서 그 가결이 50.6%, 부결이 한 34%. 국민의 어떤 여론은 좀 가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3차 체포동의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을 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만약 이게 올라오면 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의원들의 그 속마음은 솔직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뭐 원내대표 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략 분위기는 저희 당은 반반 가결, 부결 반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그건 알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거기다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 부결 쪽이 좀 많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는 네. 달리 그런 배경에는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정주의가 같은 식구라는 그런 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이걸 하냐. 그리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도 부결됐고 또 노웅래 의원 건도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결시킨다는 게 앞뒤가 맞나?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그 수사권 그 수사 사법적 의혹권이 체포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가결을 해주면 이재명 대표도 가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복잡 미묘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복잡 미묘한 우리 앵커님이 자꾸 교계를 갈등하시는데 하여튼 복잡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대 4 정도의 부결 쪽에 기울어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이제 어떨지 모르죠. 여론이 이제 굉장히 저희들한테 압박을 해서 이게 만약에 부결시킬 경우에 당이 방탄국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감히 그렇게는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보고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예, 희망의 등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됐어요. 이어서 노웅래 의원의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켰어요. 가결됐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루 전에 파쇄를 했습니다. 업무 수첩도 파쇄를 하고 증거 인멸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다시 부결시킨다. 민주당이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제 국민들 시각에 맞춰서 좀 원칙을 지키고 또 신뢰 회복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정말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판단합니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분위기를 제가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이상민 의원님은 이번에 가결표를 찍으세요. 저 비밀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그건 밝힐 수 없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분위기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원들 사이에 그런 혼란스러움이라든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당 소속 의원이 그런 문제에 결부됐을 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결론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이게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3만 개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그런데
그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데 또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직무유기고. 예, 자,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헌금이라는 사실 이제 죄질이 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또 시인하니까 판사가 또 구속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재판에 이제 넘겨졌는데 이쯤에서 좀 여야가 이 특권 폐지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좀 단일 사안으로 좀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종전부터 지금도 생각이 그런데요. 이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의 네, 네. 또 발언 표결과 관련된 면책 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나름의 긍정적 또 순기능적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두 특권을 없애라는 게 그렇죠. 지배적인 여론이고 네, 네, 네. 또 양당의 그 선거 때마다 공약 또 저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 특권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폐기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한 이상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번복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국민 약속은 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하나의 기준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본인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직면할 때는 그때는 불체포 특권의 존재를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본인이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인한 불체포 특권이라면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야가 이제 강하게 부딪히는 주제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이 됐고요. 또 이제 같은 날 동시에 공교롭게도 MBC 기자가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실체 밝히고 공정성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경험으로 보면 과거 보수였던 이명박 정부 때 KBS의 정현주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이 또 해임이 됐어요. 사실 지금 어찌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어찌 보는 게 아니라 뭐 네.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전혀 전 정권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만 본뜨고 있는 모습은 뭐 저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비판을 상대 정파 또 반대파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난 적절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문제 지적은 상대 정권에서 또 상대 정파에서 그런 지혜롭지 못한 것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 면직건이나 MBC에 대한 압수수색 건은 저는 그 본질적으로는 과잉입니다. 굳이 그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불기소 재판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재판에서 그 진실 규명이 이제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 될 텐데 불과 임기도 지금 1,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면직이라는 강공책을 써가지고 오히려 트러블을 더 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MBC에 대한 것도 해당 기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그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면 되지 MBC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영장 발부에서부터 이게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비례성이나 과잉 금지에 위배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권 여권에서는 말하자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김 의원님.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는 TV조선의
그 재승인 심사 그러니까 TV조선이 이제 우리 심사위원들 결과 합격을 했어요. 재승인하는 걸로. 근데 그때 실무자가 보고하니까 한 위원장이 해놓은 8글자 미치겠네. 그랬어요. 라고 실무자에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언론이 이걸 취재하려고 하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은폐 지시를 했어요. 본인이 충분하게 인지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한상희 위원장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 거취 문제하고 연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MBC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MBC가 이 건에 대해서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한동훈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제출했던 주민등록증 초본 부동산 계약서가 청문회 끝나면 다 파쇄하기로 돼 있는데 왜 그 계약서가 버젓이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로 서류가 넘어갔는지에 대한 그 경위를 MBC에서 밝히면 돼요. 그런데 자꾸 언론 장악이라고 더 쉬우려 하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MBC가 여론 장악을 하려는 거죠. MBC가 어떤 매체입니까? MBC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모 단체에서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네. 340건이 나왔어요. 그게 MBC만 아니고 MBC, KBS, YTN, TBS 다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유독 MBC가 너무나 심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제 징용 배상 정부 결정에 대해 가지고 또 근로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자 15명을 초청했는데 15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만 토론자로 참가를 시켰어요. 이거 너무 편파적이죠. 그리고 제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징용 정부 배상 그거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언만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시키고 심지어 거기에는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은 방한 환영 엽서를 배부해서 문제가 돼 있던 친북단체 모 씨 발언도 인터뷰를 따가지고 여과 없이 방송에 노출시키고 너무 한쪽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이런 방송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BC는 정말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 되려면 내부적으로든 또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일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반론을 지금 논의 흐름이 이제 MBC의 불공정 보도 쪽으로 이제 가버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쉬운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제3자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경찰이 MBC 이제 기자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실은 아무런 이제 어떤 관련된 정보나 이거를 습득을 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서. 그래서 괜히 이게 또 논란만 빚은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출건이 그렇다면 그 해당 기자나 관련되는 거 예를 들어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연관성이 거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MBC 전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과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전의 일이에요. 만약에 그 문제가 문제된다고 했다면 1년 전에 그때 즉각 했어야죠. 특히 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이게 그렇다고 어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개인 어떤 뭐 피해가 생겼다든가 이런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비판에서 그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고요.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상혁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을 내리고 그걸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관계 실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 방송에서 사실은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나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인 취지에서 어떤 의미 있는가는 그때 나눠질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여러 국정 과제도 많고 우선순위도 많은데 이렇게 시비거리를 자초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총력을 모으는 그 국정의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을까요? 관계 실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MBC 압수수색이 과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은 법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는 증거 인멸 언닉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대상지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너무 마구잡이 아니요, 이게 너무 남용해서 과하다고만 말을 몰아붙일 했으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어서가 아니고 이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니까 왜 청문회 때 제출했던 자료 자체가 모 기자의 손을 거쳐서 다른 채널로 넘어간지에 대한 그 경위를 MBC가 스스로 명쾌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의 그런 자료가 그렇게 유출되면 그렇게 막 MBC, KBS 압수수색 전면 들어가고 그럽니까?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부당하고 1년 전에 그게 더구나 일인데 아니요, 그게 이게 부당하고 그러니까 만약 그게 위법 부당하고 고발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똑같은 절차를 그게 거쳐야 되겠죠. 누가 봐도 예, 예. 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울어 있구나, 편파적이구나. 법치주의의 컨트롤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 프로세스라면 국민들께서도 저는 그런데 이게 이해를 윤석열 하실 것이다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 또 국가 통합 최고의 국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 정파 또 법무부 장관이 마치 법률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검찰이. 예, 뭐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또 최근에 어쨌든 그 우리 국정 지지율이 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국민들께서 아이고.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그 동의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40%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제 불복을 해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하고 과장이 또 구속됐고 그 윤석열 KBS 이사 심사위원장도 구속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소장에는 아마 묵인이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또 한동훈 장관 아까 MBC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뿔때 쓴 깡패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가 그냥 안경 쓴 양아치다 이렇게 정말 거친 말이 오가는데 이게 짤막하게 한 1분 정도씩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똑같은 참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한쪽도 국회의원이고 저쪽은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또 최고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에 품격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 그냥 할퀴고 뭐 상처내기에 급급한 건데 그 표현도 아주 저급한 거거든요. 뭐 하여튼 저 망신살이 정치권에 뻗쳤다라는 점에서 양당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지할 뿐만 아니라 징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품격을 중시하는 이상민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이 다뤄봤는데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여야 간에 그 간극이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 TV 토론 얘기도 사실 나오는데 이게 짤막하게 아마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김상민 의원님. 예, 여야가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서로 좀 고민하면서 논의해야 될 그런 장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의 장이 열릴지 말지는 제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당 대표끼리의 토론이든 좌담회든 또 뭐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뭐 이렇게 대화든 다 여러 채널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초선 일대 17대 국회에 비교해서 이렇게 쭉 시계열적으로 보면 점점 정치가 그 말하자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싸움만 있고 자기 지지자들에 향한 구호 주장 뭐 이런 것들만 있고 정치는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정치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정치의 기본
이 방도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끼리의 토론이든 좌담회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꼭 이왕 여야 간의 합의가 요즘 보기 드뭅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끼리 토론회 하기로 합의한 것 그것만이라도 우선 지켜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치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본령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두 분 중진 의원님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뭐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국민 맛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